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가 연예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합뉴스가요, 외신발로 재미난 기사를 하나 전했어요. 1번 관련 소식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알바 파트타임 시급 1만원대가 대세. 그리고 땡땡땡 한 다음에 뭔 얘기를 붙여놨어. 기업들 비명. 뭐 그럴 것 같죠? 일단 연합뉴스가 전한 소식을 따라가 보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니온 계좌의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에서 지급하는 시간급이 1,000원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850원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대요. 네. 근데 우리보다는 한 3, 4천 원 많네요. 그렇죠. 또 설명을 더 쫓아가 보자면요, 구인 서비스 대기업인 인텔리전스가요, 전날 집계한 9월 모집 알바 파트타임 근로자의 전국 평균 시급이 1,003엔,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로 처음으로 1,000엔대를 돌파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6%, 2013년 이후로 가장 컸다고 합니다. 특히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을 했대요. 1,000원대 돌파가 최저임금이 평균 25엔 인상되는 10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한 달이나 더 빨라졌다. 왜 그럴까? 이달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요, 슈퍼 등이 미리 시급을 올린 영향이 컸다. 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아, 종업원을 잡아두기 위해서? 그렇죠. 기업들은요, 시급을 올려서 인재 확보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요, 아까 제목에 있었잖아. 기업들 비명. 네. 어디를 봐도 기업들 비명이 없어. 단지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다가오죠. 또 연말 연시 대목이잖아요. 이때를 앞두고 인력 수요는 늘고 채용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돼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은 있는데, 늘어날 수 있다지 이게 기업들 비명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니온 계좌의 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직접 들어가 봤어요. 제가 일본어는 모르거든요. 근데 구글? 그쵸, 구글 번역이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어.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니온 계좌의 신문은 전한 소식은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 내용은 없어. 그냥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지. 비명까지는 아니야. 제목도 이렇게 돼 있어요. 파트타임 1,000엔 시대, 외식 운수 일손 부족 심각. 이건 기업들 비명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 그쵸. 기업들이 다급해졌다. 그런 톤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지 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사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네. 게다가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벗 종합연구소 야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니온 계좌의 신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급 상승은 경제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연합뉴스도 제대로 제목을 달라면 1만원 시대지만 일본 경제는 더 좋아진다. 이렇게 달아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시급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죠. 연합뉴스는 이웃나라인 일본에 시급 1만 원이 우리나라까지 혹시 확산될지 않을까? 기업들 입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합뉴스가 왜 그럴까요? 주인이 누군지 생각해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오늘 한겨레 신문이 전한 소식인데요. 인구 역전 시대가 온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인구 역전이는 뭐 남자가 여자보다 늘어난다, 여자가 남자보다 늘어난다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요.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노인 비중이요. 14%에 이른대요. 그래서 고령 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노년 인구가요. 유소년 인구, 그러니까 0세에서 14세 요 인구를 앞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또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간소세로 접어드는 것도 내년부터다. 따라서 총 인구가 실제로 줄어드는 시점은 2030년 이후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가 역전되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또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세 가지 지표가 내년에 한꺼번에 다 겹친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인구 구조 지각 변동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년부터 왜 시골에는 아기 울음소리 듣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골이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냐. 저희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피라미드 형태다. 이게 실제로 1960년대만 해도 일반적인 피라미드 형태였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냐면요. 40, 50대가 많은 항아리 형태래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 이게 항아리가 위로 더 올라가. 그래서 역삼각형의 항아리 모습으로 변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피라미드가 뒤집어지는군요. 그렇죠. 게다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요. 한복판에 있는 인구를 중위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중위 연령이요. 1980년에는 20.1살이었대요. 근데 지난해는 몇 살까지 늘어나는 줄 아세요? 41.2살. 2배가 늘어나 버렸어. 그럼 이제 제가 딱 중위 연령이네?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고령화가 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요.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있잖아요. 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는 게 특색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2000년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26년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가 들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겨우 26년.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에서 이렇게 고령화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게 보통 70년 이상 걸렸었거든요. 일본마저도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26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야,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데서도 적용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뭐 이걸 알고 있겠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책으로만 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대요. 어떻게든 이 초고령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근데 다들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요 1.3명이 안 되잖아요. 초저출산 사회를 16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나 인구 구조 전환에 따른 정부의 사회 경제적 체질 개선 노력은 너무나 미흡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80조 원이 어디로 갔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애를 안 낳는 원인 이거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네. 뭐냐면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어야 사람들을,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귀한 줄 알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약품 이야기가 오늘도 화제입니다. 또 공매도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더 센 게 나왔어. 한미약품이요.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검찰이 공매도를 했던 증권사를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이걸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은요. 검찰이 한미약품의 한 여직원 그리고 이 여직원의 남자친구를 수사하고 있대. 왜 수사해요? 불륜인가요? 불륜은 아닌데요. 들어보세요. 서울 남부지검은요. 한미약품 직원 김모 씨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 정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왜 이들을 입건을 했느냐? 한미약품이 베링거 인게라임과 계약한 8,500억 규모 기술 수출이 해지됐다는 내용이 공시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아하. 뭐 카톡으로 주고받았겠지. 검찰은 전날 서울 여의도 강남 등지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할 때 남자친구 정 씨의 서울 집도 함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남자친구는 혹시 증권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
기업자분 아니고요. 일반 회사원이래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짐작을 해보자면 여자친구가 나름 고급 정보 아닙니까? 공시가 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남자친구한테 살짝 흘리면은 이 남자친구가 자기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친구한테 알려줘서 이익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남친이 한미약품 주식 가지고 있었으면 미리 팔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큰 도둑은 안 잡고 왜 작은 도둑부터 잡을까? 그래야 물타기가 되니까. 4대강 관련된 부실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4대강이요. 우리나라의 가장 건실했던 공사 하나를 완전히 망쳐놓은 그런 정황이 또 드러나 버렸어요. 아, 수자원공사요? 그렇죠. 수자원공사가요. 지난해도 많은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지난해 4대강 사업 부채만 5조 6천억 원을 떠안았거든요. 예. 창사 이래 첫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첫 대규모 적자를 올해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2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요. 공사는 최근 2016년 배당계획 기초 자료를요. 기재부에 지출했는데 지출하면서 뭘 써놨냐면 배당 여력이 없다. 왜? 돈이 없으니까. 올해 수자원공사는요. 4대강 사업비를 무려 1,615억 원을 추가로 손실 처리를 했대요. 지난해 5조 6천억 원보다는 좀 작지만 또 이만큼 손실을 떠하는 거야. 이러니 이익이 날 리가 없겠죠. 수자원공사는요. 지난해 손상 처리된 부채 대부분을요. 회계상 이익 잉여금으로 메꿨는데요. 나머지 9천억 원은 이번 회기로 떠넘겼대. 그러니까 올해도 이 9천억 원을 더 물어줘야 되는 거야. 네. 수자원공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3천억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올해는 배당이 가능하겠네 생각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4대강 그 영업 부실이 또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수자원공사가 이익을 못 냈다는 거죠. 네. 아니 우리 며칠 전에 중국 우주굴기 소개할 때 아주 명언이 나왔었잖아요. 4대강 창조경제 이거 우주사업에 썼으면 화성도 갔다 왔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 이런 댓글이 달려있네요. 처음부터 사기극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이익이 났겠어?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창조경제인 것 같아.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요. 중고 아이폰 2000대에다가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겠죠.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망가뜨린 폰을 리퍼폰으로 무상 교환을 받아. 오호. 그러면 이거를 다시 중고시장에 또 내팝니다. 그럼 이문이 생기겠죠? 근데 그게 무려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 생겨요? 네. 부산경찰청이요. 오늘 김모 씨 등 4명을 사기와 배임 증제 혐의로 구속을 하고 일당 5명은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대당 40에서 60만 원을 주고 중고 아이폰을 2,000대 정도를 샀어요. 그런 다음에 올 8월까지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속칭 똑딱이라고 불리는 전기 스파크 장치를 이용을 해서 아이폰에 전기 충격을 줘서 일부러 고장을 냅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애플 AS 협력업체 여기를 찾아가서 아이폰이 자체 결함이네 이거 아니냐 이거. 어허. 이거 나는 부주의하게 쓴 적도 없는데 이렇게 고장이 나버렸다. 그러니 너네가 자랑하는 무상 리퍼폰 교환을 해달라. 그러면 AS 센터 업체에서도 이거 뜯어보니까 얘들 말이 맞거든. 그렇겠죠. 그래서 리퍼폰을 줬습니다. 그런데 샀을 때 가격보다 이들이 이 리퍼폰을 받아서 팔 때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마진이 나오고요. 이게 2,000대가 넘기 때문에 10억 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난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아이폰은 어느 기간 동안 이 보증을 해주는 건가요? 예, 통상 1년이라고 합니다. 1년 안에 제품의 결함을 발견을 하면 무상으로 거의 새 것과 다름없는 리퍼폰으로 교환을 해주거든요. 이 점을 악용한 거죠. 그러니까 리퍼폰이긴 하지만 거의 새 거와 다름이 없다. 이 점에 주목을 한 거죠. 진짜 박 PD 말대로 이거야말로 창조경제네요. 창조경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요.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내놓는 정책이 창조경제잖아요. 그런데 창조벤처 1호로 각종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돼버렸죠. 그리고 창조경제 이름은 달고 있지만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유령회사나 연구비를 횡령한 그런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는요. 이 창조신센터에서 중복 지원을 받아서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또 나왔어요. 아니 중복 지원 이게 가능한가요?
이 내용은요, JTBC가 전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요, 1호로 개소한 대구센터에서는요, 올해 초 박 대통령이랑 또 이 대구센터는 삼성전자가 주도했잖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방문했던 업체가 있어요. 구두업체. 근데 이 구두업체 대표가요, 자금을 지원받은 게 처음이 아니다. JTBC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업체는요, 설립된 지가 벌써 2년이나 됐대요. 그리고 지난해까진 매출이 거의 없었대. 그런데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곳을 통해서요, 여러 번 지원을 받았는데 창조혁신센터 들어가면서 또 지원을 받았다는 거야.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래요. 그래서 JTBC가 전국 17개 센터에 입주했거나 또 입주한 적이 있는 540여 업체 가운데 100개 곳을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런데 이 센터 이외에 정부 지원을 따로 받은 곳이 무려 40곳이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가 중복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야, 이거는 단순한 행정착오,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한 업체에서 받아버리게 되면 다른 예비 창업자들은 이 기회를 빼앗기는 거잖아. 진짜 창조경제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중복 지원이 많을까? JTBC가 밝힌 이유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벌써 예견된 일이었대요. 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된 17개 지역은요, 이미 1998년 설립된 테크노파크 10개 지역과 위치가 겹친다는 거야. 둘 다 벤처업체 도와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서로 도와주겠다고 나서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눈먼 돈만 창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우리 세금이잖아. 그러니까요.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현대차 얘긴데 현대차에 관련된 특기평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현대차랑 무슨 특기평가가 관련이 있나요? 아까 첫 번째 브리핑, 우리 국내 언론의 보도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완전히 달랐다. 그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사실 비단 현대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삼성도 그렇고요. SK도 그렇고 국내 언론들이 재벌을 대상으로 기사를 쓸 때 이거를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또 목요일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또 주제로 올라온 것 뿐이지 제가 현대차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미워하는 것 같아. 늘 제가 강조하죠. 저는 현대차를 미워하진 않습니다. 많은 애청자들께서 방송을 들어주신 덕인 것 같아요. 최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현대차 울산 공장에 침수차 관련 보도를 했는데 현대차가 글쎄 침수 피해를 입은 신차 1087대를 전량 폐기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그랬었죠. 당시 저희가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구 형이 방송을 들었는지 다행히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왠지 찝찝해. 왜 그래요?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 제가. 그렇죠. 아마 애청자분들도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도를 접하고 현대차가 웬일이야?
불행 중 다행이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니 기분 더럽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기성 언론의 기사나 보도를 접할 때는 특히 그 대상이 현대차일 때 행간의 숨은 의미, 즉 실질적인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는 별도의 독해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쉽게 말해서요. 현대차 기사나 방송을 볼 때는 정해진 패턴이 있는데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별도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시 해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요, 시 해석보다는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그럼 현대차가 침수차 전량을 폐기한다, 이거를 전한 한 기사를 샘플로 해서 독해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침수 차량이 유통될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삼성전자 갤로트 7 단종 사태로 제품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아니, 그러면 이거의 행간의 의미는 뭔가요? 네. 소비자 우려를 불식한다고 했죠? 그랬죠. 근데 세타2 엔진, 에어백이 펴지지 않는 거, 잦은 시동 꺼짐 현상, 이러한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져 왔음에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기사를 썼잖아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기존의 문제점들은 소비자의 우려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대차에서 봤을 때 그리 대단한 결함이 아니란 걸까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현대차는 19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에서 기상악화로 피해를 입은 차량은 모두 1087대다. 품질이 저하된 차량이 중고차나 부품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전량 폐기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침수차를 전량 폐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그러면 품질이 저하된 차가 판매되는 걸 원천 차단한다. 그러면 품질이 저하된 상태이더라도 이미 판매가 된 경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뜻일까요? 설마요. 무엇보다 폐기를 한다고 했는데 폐기를 하는 장면을 공개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사진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전량 폐기 믿어도 될까요? 게다가 침수차 전량 폐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를 했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전에는 침수차를 잘 팔아먹었다는 거죠. 아하. 글쎄요. 전량 폐기가 처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해도 될까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네요. 자, 다음 문단입니다. 신차 가격을 감안하면 차량 1087대 폐기로 현대차가 입게 될 손실은 최소 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폐기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침수차에 대한 보험 혜택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초 울산 공장 침수 당시 현대차는 피해 차량을 연구용으로 활용하거나 일부는 직원에게만 할인가로 판매해서 손실을 최소화했다. 이 내용은 뭐가 문제인 거죠? 현대차가 손실을 300억 정도로 추산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300억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당연히 원가로 계산한 거 아닐까요? 여기 기사에 나오잖아. 신차 가격을 감안하면. 아하. 그러니까 판매가로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한껏 부풀린 가상의 가격을 회계장부에 기입을 하려는 걸까요? 이거 이쯤 되면 이거 회계 장난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판매가가 2,500만 원인 소나타가 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회계장부에 마이너스 2,5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100%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제조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매가, 원가 보통 아무리 적게 차이가 난다 해도 반값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500만 원짜리 소나타 원가 아무리 잘 계산을 해줘도 1,200, 1,3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200에서 1,300으로 장부에 기재를 해야지. 이걸 왜 2,500으로 하냐고. 두 배를 뻥튀기 한 거군요. 그리고요, 일부 직원에게만 할인가로 판매했다. 이거 소비자를 엿먹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침수차를 산 현대차 직원들이 이 차를 몇 년이나 탈까? 올해는 안 타겠죠. 폐차할 때까지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 현대차 사규에 자사의 차를 구매한 직원은 2년 안에는 팔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2년 지나고 하루 딱 그날부터는 차를 그냥 막 팔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요, SK 엔카, 보배드림 이런 데 보면요, 유독 그날 따라서 현대차, 중고차가 갑자기 몰리면서 그 모델 가격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어허. 왜? 2년 지났으니까 파는 거야. 근데 현대차가 실토했죠? 직원에게도 물을 먹은 차를 팔아왔다. 즉 2년이 지나면 이 물 먹은 차도 지금까지는 중고차 시장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다. 가끔 이런 분들 주위에 한두 분씩 꼭 있잖아. 야, 내가 말이야 거의 새 차, 신차 수준의 중고차를 샀는데 엄청 싸게 샀어. 내가 한 잔 살게. 이분은 뒤통수들을 제대로 얻어맞은 겁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물 먹은 차입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침수차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는 한 대라도 침수차가 유통될 경우에 발생할 손해가 더 클 것이다. 침수차 전량 폐기는 품질 경영의 일환이다. 이렇게 신뢰 타격이 주는 악영향을 잘 아는 분들이 왜 여전히 리콜을 해야 할 건 하지도 않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명백한데도 고객님 과실입니다 우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뭐 제가 만든 용어긴 합니다. 뽑기의 경제학이다. 뽑기의 경제학. 이게 뭐냐? 현대차에서 발생하는 결함이 모든 소비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차량 결함이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소나타, 아반떼 이런 거 100대, 1000대 정도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만 대, 수십만 대, 잘 팔릴 경우에는 수백만 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백만 대의 차가 모두 똑같은 정도의 결함이 발생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차가 달릴수록 엔진 오일이 늘어나. 마법의 나라죠? 이런 현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는 눈으로 봐도 확연히 드러날 정도일 수가 있고요. 반면 또 다른 사람은요,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서히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결함과 관련한 정보를 접한 소비자들이 제각각 다른 의견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차는 멀쩡하던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너만 유독 민감한 거 아니야? 물론 이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르노, 삼성, 한국 GM, 쌍용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침수차 판매 같은 경우는 왜 현대차가 이렇게 발빠르게 나섰을까요? 이거는 뽑기의 경제학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침수차를 판다. 이거는 모든 소비자에게 거의 비슷한 강도로 전해지는 데미지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차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대차가 정의로 와서 고객을 생각해서 침수차는 전량 폐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자칭 현대차의 정신적 지주 이 정몽구 회장에 대한 보도를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신적 지주가 맞나요? 자칭. 자칭이에요? 네, 타칭이라고 안 했어요. 다음은 최근 정 회장의 행보에 대한 기사입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글로벌 현장 경영 가속화로 위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지난 8월 이후 세계 주요 생산 판매 거점 6개국의 사업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만 44,000km에 이른다. 적도 기준 지구 한 바퀴. 최근 3개월간 하루에 평균 약 490km를 이동한 셈이다. 대내외 불안 요인 혼재로 올해 판매 목표 달성에 적시도가 켜지는 등 현재 경영 환경을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 데 따른 광폭 행보로 해석된다.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도 되나요? 예. 그리고요. 또 이어집니다. 정 회장은 지난 8월 러시아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시작으로 슬로바키아 기아차 질리나 공장, 공장 이름이 참 질려. 체코 현대차 노소비체 공장,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기아차 페스케리아 공장, 그리고요 LA 판매 법인에 이어 최근 준공된 중국 현대차 창저우 공장,
많이 돌아다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80세를 바라보는 그룹 총수가 석 달간 직접 발로 뛰며 유럽, 미주, 중국 등 해외 시장 상황과 생산 기지, 판매 법인을 점검하는 강행군을 소화하는 것은 재계에서도 흔치 않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야, 마지막 말은 진짜 기자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군요. 저희가 최근에 삼성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용비 어천가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용비 어천가가 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독해를 해야 될까요? 몽구 형이 지구 한 바퀴를 걸어서 움직였나요? 아우, 걸어서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고 갔겠죠. 그것도 아주 편한 전용기 또는 전용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더라면 퍼스트 클래스로 갔을 겁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노구를 이끌고 아프리카 빼고 다 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죠. 이유가 해외 시장, 생산기지, 판매 법인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는데 점검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양재동 사옥에 앉아서 보고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입니다. 정 회장이 글로벌 현장 경영에 집중하는 건 해외 판매 확대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노조 파업 이 영향으로 9월까지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정 회장이 찾은 유럽, 미주, 중국은 글로벌 시장의 약 78%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데 완성차 메이커들의 격전지다. 정 회장은 글로벌 현장을 누비면서 임직원들에게 사기를 독려하고 위기 극복을 주문했다. 해외 판매 확대로 위기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 한국 시장에서 차가 안 팔리니까 해외에서 더 팔아야겠다 이런 계산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노조 파업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유럽, 미주, 중국 완성차 메이커 핵심 시장 한마디로 현대차 한국 노조가 파업을 이렇게 계속하면 파이도 크고 판매도 쉬운 해외 시장에 더 공을 들이겠다. 즉 한국 공장 규모, 직원 수를 줄이고 여기에서 나온 여유 인력과 자본을 해외 노동자 늘리는데 돌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사족일 수 있지만 이 몽구 형이 등장하는 기사를 보면요. 항상 이분이 사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몽구 형 양쪽에 꼭 한 명씩 사람이 서 있어. 그 뒤로 항상 수십 명이 따라다녀. 시중팔구 몽구 형은요. 한 손을 들고서 검지손가락을 쫙 펴서 특정 부위를 가리키고 있거나 아니면 차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나와요. 아니,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환풍기를 가리키나? 야, 저 떨어진다. 단단히 묶어.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가요? 몽구 형이 뭔가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차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해외 시장과 공장, 판매 법인이 점검이 될까요? 되나 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듯한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노동자의 사기가 올라갈까요? 사기 동료가 될까? 설마요. 군대 있을 때 꼭 사단장이 자주 놀러 오죠. 얘들은 꼭 심심하면 놀러 와. 야, 별 뜬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전부터 청소를 하고 광을 내고 지랄 발광을 하잖아. 누가? 일반 병들이. 그렇죠. 일반 병들의 수고가 불현듯 떠오르는 겁니다. 이들 공장도 똑같은 짓이 벌어졌겠네요. 광 내고 청소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들 노동자들도 그렇고 아마 팔알이 헛수고일 겁니다. 100%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박 PD가 정몽구 회장 사진 얘기하니까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 북한 방송 TV에서 전해주잖아. 네. 김정은이 어디 갔다. 그 모습이랑 어찌 보니까 똑같던데? 김정은도 뭘 막 가리켜. 뭘 항상 가르치고 있지. 그러니까 누가 베낀 거야? 이게 대세인가요? 우리도 사진 찍을 때 뭔가 이렇게 좀 가리키고 좀 찍을까? 싫어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페이스북에 격이라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재미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거기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알려준 경제학 강의. 그래서 뭔 내용인가 봤더니만요. 한 경제학과 교수가요, 강의에 앞서서요, 탁자 위에 큼직한 유리병을 올려놨대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골프공, 자갈, 모래 뭐 이런 걸 늘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경제학 수업 시간에 저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쳐다봤겠죠. 근데 학생들의 그런 눈빛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교수는 유리병에 골프공을 다 담은 다음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유리병이 가득 찼나요? 학생들은 뭐 당연한 걸 물어봐. 그렇지만 이제 교수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겠죠. 가득 찼는데요? 교수는 이 대답을 듣자마자 다시 자갈을 유리병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갈이 공과 공 빈틈 사이로 이렇게 메꿔지겠죠? 그런 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는 가득 찼을까요? 학생들은 또 시큰둥하게 네!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교수는 여기서 더 나갔어. 아까 모래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모래를 유리병에 또 넣는 거야. 그러니까 가득 찼다고 학생들이 얘기했던 그 유리병에 모래가 또 들어가죠. 나머지 빈틈을 가득 또 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수는 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는 유리병이 가득 찼겠죠? 학생들은 이제는 대답을 안 해. 이거 또 먼지거리야 하면서 학생들이 대답이 없으니까 갑자기 교수는요, 탁자 밑에 있던 맥주를 꺼내서 또 유리병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죠. 몰래카메라지롱. 그건 아니고요. 근데 놀랍게도 유리병이 좀 컸나 봐요. 한 병밖에 안 들어갈 것 같던 맥주가 2캔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경제학 수업은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다들 진짜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제 교수가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유리병은 여러분의 인생을 뜻합니다. 골프공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뭘까요? 가족, 자식, 건강, 친구. 이들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죠.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듣더니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지? 또 교수는 말을 이어갔어요. 자갈은 그 밖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집, 취미 뭐 이런 거 같은 나름 의미 있는 것들이죠. 그럼 모래는 뭘까요? 모래는 인생의 일부분이며 사소하고 자잘한 일들입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이 설명을 듣고 여전히 아리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가 나지막히 다음 이야기를 꺼내요. 이 유리병에 담는 순서를 방금 전과 달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모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이나 골프공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하고 자잘한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면 정말 중요한 일은 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골프공부터 신경 쓰세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과 나가서 근사한 식사도 하세요. 그렇게 해도 나머지 일을 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우선순위만 잘 정한다면 나머지 일들은 자갈과 모래처럼 공과 공 사이에 알아서 자리 잡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학생이 갑자기 손을 딱 들었어. 그러면서 뭘 질문했냐면 교수님 말씀 잘 알겠는데 그러면 맥주는 도대체 뭔가요? 그랬더니 교수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죠. 인생이 아무리 정신없고 고달파 보이더라도 친구와 맥주 한잔 할 시간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경제학 강의가 아닐까요? 중요한 것부터 챙겨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수님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그냥 칠판에 적기만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열심히 판서만 하시죠. 이렇게 진짜 실생활에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은 그렇게 흔하진 않죠. 아무튼 저는 이 맨 마지막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고 맨날 야근하기 때문에 시간 없다고 하더라도 진짜 친구와 맥주 한잔 할 시간 정도는
정도는 우리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맥주와 소주를 같이 보면은 폭탄을 한잔할 시간은 남아있다. 그런 의미겠군요. 아유, 폭탄 마시면 안 되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